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말엽 황해도 평산의 마장산 기슭에 자리 잡은 어느 마을은 유난히 풍수지리가 좋은 곳이라 하여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문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시성을 가진 이들이 많아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신시 마을이라 불렀고 그만큼 신시 가문은 마을의 중심을 이루며 대대로 번성해왔죠.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장손집은 신시 가문의 대들보라 할 만한 집안으로 대대로 부유한 농사를 지으며 권세를 떨쳤으며 한양에서조차 신시 가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합니다. 이 가문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은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 되어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할 때가 되었고 이를 위해 온 집안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본래 막내 아들이라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다 보니 장손만큼은 아니라도 꽤나 애지중지 키워지는 것이 당연지사였고 신시 가문 또한 그를 귀히 여겨 좋은 배필을 찾아주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이었습니다. 장손이 물려받을 큰 기와집이 따로 있었으므로 막내 아들이 살게 될 집은 새로 지어야 했죠. 이리하여 가문에서는 장정들을 불러들여 기와는 아니더라도 튼튼한 초가집을 지어주기로 하였고 어른들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도 모두 나서 온 정성을 다하여 새 집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집터를 잡을 때부터 신중을 기하여 이곳이야말로 명당 중 명당이니라 하며 풍수를 보고 장작을 모으고 흙을 다지는 일부터 석가래를 올리는 일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나무 한 그루, 기둥 하나에도 정성을 쏟았으니 그만큼 좋은 기운이 깃든 집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막내 아들을 위한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초가집이라 하나방도 널찍하고 부엌도 커다랗게 만들었으며 사랑채까지 갖춘 그야말로 아늑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집이었죠. 새로 지어진 집을 바라보는 막내 아들의 부모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만한 집이면 신혼살림으로는 더할 나위 없겠구먼 하며 감탄했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색시를 맞아들이는 일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새 집을 보고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며 감탄하기 바빴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볼 줄이야.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큰 집을 지어주시니 과분할 따름이옵니다. 하고 연신 부모에게 큰절을 올렸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어느새 장가를 가다니 세월 참 빠르구나. 하며 감격에 젖은 표정을 짓자 아버지는 그만하고 어서 색시를 맞을 준비나 하거라. 하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녀석도 이제 장가를 들면 철이 들겠지. 허허, 아직은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라지만 색시가 들어오면 얌전해질 거야. 하고 농담을 던지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죠. 막내 아들의 혼례날 마을은 흥겨운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신시 가문이야 본래 기품 있는 집안이라 하여 조용하고 점잖게 혼례를 치를 줄 알았건만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술이 오가고 흥겨운 노랫소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어른들은 이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장가가는 놈이니 한껏 놀아야지 하며 흥을 돋웠고 젊은 남정네들은 오늘 밤은 신랑이 제대로 된 사내가 되는 날 아니겠어? 하고 낄낄대며 짓궂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드디어 신부가 가마를 타고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신부의 얼굴을 보려고 난리였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며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더니 이내 뒷덜미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거야. 세상에 이런 곱디고 온 여인이 또 있겠습니까? 하며 감탄했으나 마을 장정들은 첫날 밤엔 감탄만 해서는 안 되지 않소. 잘해야 하오. 잘해야. 하고 또다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신랑이 얼굴을 붉히며 눈을 내리깔자 어른들은
에이그, 저놈 부끄러워하는 거 보게. 이래서야 첫날 밤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란가 모르겠구먼. 하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신부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얼굴이 붉어져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이 귀엽기 그지없다며 신부의 부드러운 손끝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키득거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신방에 들 시간, 신부는 단정히 앉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신부의 눈길을 마주하자 살짝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과연 오늘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자 신부가 조용히 웃으며 신랑님께서 그리 겁이 많으시다면 제가 먼저 나서야겠지요? 하고 붉은 입술 사이로 한숨을 내뱉었는데 신랑은 그 모습에 화들짝 놀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우리 부인이 장난이 심하시군요.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신부는 살며시 몸을 기울이며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순간 방 안에 촛불이 바람에 출렁이며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고 그 아래서 막내 아들과 신부의 부드러운 손길이 서로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신랑의 손길이 어설프고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으니 신부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웃으며 어머나, 신랑님께서 겁쟁이셨군요? 하고 놀렸고 신랑은 괜히 목을 가다듬으며 원래 첫날 밤이란 게 쉽지 않은 법이요. 하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신부는 방 안에서 한껏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신랑은 뭔가 몹시 뿌듯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더니 마을 장정들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내된 기분이로군. 그러자 장정들이 와르르 몰려와 우리 신랑님 밤일은 잘 치렀소. 색시가 도망가지 않았소. 하고 놀렸고 신랑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어르신들이 껄껄 웃으며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 축하해 주었죠. 그토록 환희에 찬 신혼의 시간이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신부가 시름시름 알아눕게 될 줄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색시가 집안일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게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점점 신부의 얼굴이 핏기가 사라지고 기운이 빠져가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랑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찌된 일이요? 부인, 왜 이렇게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셨소? 하고 물었으나 신부는 겨우 힘을 내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그러나 나아지기는커녕 부인은 더욱 야위고 숨을 헐떡이더니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잠에 빠지듯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온 마을이 경악했고 신씨 가문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틈도 없이 어른들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며 다시 중매를 서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신부가 집에 들어왔고 신랑은 다시 새색 씨와 혼인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반년이 지나자 두 번째 신부 역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결국 첫 번째 신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무슨 저주란 말이냐? 신씨 가문은 불안에 떨며 점쟁이를 불러 굿을하기도 했고 명망 높은 스님을 찾아가 부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신부마저도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반년마다 신부가 죽어나가니 마을 사람들도 섬뜩해져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야 원 막내 아들이 색시 잡아먹는 게 아니고 뭐란 말이냐. 혹여 저 집에 무슨 흉한 기운이라도 깃들어 있는 게 아니겠소? 그렇게 신씨 가문의 집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으며 신랑은 점점 말수가 줄고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밤이면 나한텐 원진살이 없단 말이다.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들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통탄했습니다.
이 녀석은 홀로 살 팔자란 말인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신씨 가문의 대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돌리며 어쩌다가 저런 재앙이 닥쳤을꼬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3명의 신부가 연달아 반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황천길을 가고 나자 마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처음 한 명이 쓰러졌을 때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소 하며 안타까워했으나 2번째, 3번째 신부까지 같은 운명을 맞이하니 더 이상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게 되었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입을 모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닐세.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같은 운명이 반복된단 말이오. 혹여 저 집에 무슨 악귀라도 깃든 것 아니겠소. 이야기가 퍼지자 점차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마을 원로들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원진살 때문은 아닐까? 원진살이란 부부 사이에 깃들어 서로를 해치는 사악한 기운을 뜻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부부 중 한 사람이 이 기운을 품고 있으면 다투지 않고도 한쪽이 병들어가는 일이 잦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신씨 막내 아들은 성품이 너그럽고 신부들에게도 다정했으니 싸우거나 불화가 있었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었죠. 원진살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이오? 하면 신랑이 색시 복이 없는 팔자인 게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새 색시를 들이다 죽일 속셈이란 말인가?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3명의 신부가 같은 방식으로 죽어나갔으니 혹여 다음 색시를 맞이해도 같은 운명을 맞는다면 그야말로 저 집은 여인을 잡아먹는 집이 되어버릴 터였습니다. 그 무렵 신씨 막내 아들은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부를 떠나보냈을 때만 해도 그는 슬픔을 가눌 수 없어 밤새 술을 마시며 오열했지만 2번째 신부가 떠날 때부터는 점점 감정을 잃어갔고 3번째 신부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아무 말도 없이 멍한 얼굴로 벽만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사람의 탈을 쓴 껍데기 마냥 변해버렸소. 부모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을 치고 통탄했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랑을 그대로 놔둘 수 없어 본가로 데려와 돌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신랑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이면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였습니다. 가끔 눈을 감은 채 혼잣말을 하기도 했죠. 나한텐 원진살이 없단 말이다. 없단 말이다. 그 기이한 중얼거림을 듣고 있노라면 부모는 몸이 떨려오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막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보내야 하는 운명에 놓인 것일까? 신씨 가문의 불길한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갔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섬뜩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집안 대대로 무슨 원한을 산 게 아닐까? 아니면 저 신랑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승에서 벌을 받는 건지도 몰라. 이제 저 집 대문을 지날 때도 조심해야겠소. 괜히 가까이 갔다가 우리까지 애군을 입는 거 아니겠소? 그렇게 신씨 가문은 마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씨 가문의 막내 아들이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의 부모는 다시 한번 아들의 장가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신씨 가문의 자손을 잇는다는 것은 단순한 혼례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존망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으니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 막내 녀석, 이제라도 다시 장가를 드려야 할 터인데. 부모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이미 마을에서 신씨 가문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신씨 집터에 흉한 기운이 서렸다고 했고 누군가는 막내 아들이 색시를 잡아먹는 팔자라고 했으며 또 누군가는 원진살이 끼어 누구도 저 집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마을을 넘어 다른 고을까지 퍼지니 중매쟁이들도 하나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집에 시집을 보내라고요? 이보시오. 사람의 목숨을 장난처럼 여기는 줄 아오? 여인 셋을 연달아 잡아먹은 집에 누가 딸을 보내겠소?
신씨 가문이면야 명망 있는 집안이니 원래 같았으면 몰라도 이제는 아무도 그 집과 혼사를 맺으려 하지 않을 것이외다. 우리 동네 처녀들도 모조리 도망을 가고 있다지 않소? 다들 신씨 집안 며느리가 되느니 차라리 평생 시집을 안 가겠다고 난리라오. 그렇게 중매쟁이들은 얼굴만 봐도 손을 휘휘 저으며 도망치기 바빴고 신씨 가문의 부모는 점점 낙담해 갔습니다. 이제는 틀렸소. 틀렸어. 아무리 우리가 재산도 있고 인심도 좋다 한들 색시를 구할 길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그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막내는 영락없이 호라비로 늙겠구나. 그 말이 나오자마자 막내 아들은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넋을 잃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더니 이제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꼴을 어찌하오, 저 꼴을. 어머니는 밤마다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는 담배를 물고 길게 연기만 뿜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뜻밖에도 신씨 집안의 대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주인 어른들, 저를 좀 만나주시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고 신씨 가문의 부모는 무심코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처녀였으나 얼굴빛은 결연한 기운이 가득하였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오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신씨 가문의 어머니는 손을 허리에 올리며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이쿠, 얘야, 너 정신이 있는 게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우리 집에 무슨 사정이 있는 줄이나 아느냐? 이 집에 들어온 색시는 모두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갔다. 그런데 내가 며느리가 되겠다고? 그러나 처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 압니다. 알고도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라요. 저는 절대로 그런 운명을 맞지 않을 것이오이다. 신씨 가문의 부모는 황씨 처녀를 바라보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찌하여 다른 처녀들이 모두 질겁하며 도망가는 이 집에 이 처녀만은 스스로 찾아와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가. 세상에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신부가 죽어나간 집이라면 그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질 터인데 이 처녀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이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혹시나 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우리 막내 아들과 혼인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 참말이냐? 예, 참말이오이다. 혹여 어디서 빚이라도 졌느냐? 아니면 마을 사람들한테서 내쫓기기라도 했느냐? 아니면 더한 사연이라도 있느냐? 황씨 처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참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사옵니다. 눈먼 어머님을 모시고 사느라 시집갈 기회가 없었을 뿐 달리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 집에 시집 올 처녀들이 없어서 색시를 3번이나 들였다가 모두 잃고 말았는데 이제는 아예 중매쟁이들조차도 발길을 끊었단 말이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찾아와 시집을 오겠다고 하니 그저 영문을 모르겠구나. 내가 겁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그때였습니다. 황씨 처녀가 조용히 팔을 걷어 올리더니 신씨 가문의 부모 앞에 왼팔을 내보였습니다. 이거 보시라요. 그녀의 팔뚝에는 작은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앵열? 앵열, 꾀꼬리 피를 찍은 붉은 점. 수처녀인 여인의 팔에 꾀꼬리에 피를 바르면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혼례를 치르면 점차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고 이를 통해 처녀의 정절을 확인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렇다면 이 처녀는 그 누구와도 부부의 연을 맺은 적이 없는 순결한 처녀라는 뜻이었습니다.
신씨 가문의 부모는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처녀인 건 확실한데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집에 시집을 오려고 하는 것이냐? 황씨 처녀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오라버니를 보아왔소이다. 함께 자란 사이 아니오? 저는 원진살인이 귀신이니 하는 것들을 믿지 않사옵니다.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라 생각하외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온 결론을 이제야 입 밖에 내는 듯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집에 시집 오겠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란 말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단순한 팔자의 장난이 아니고 단순한 운명도 아닐 것입니다. 신부들이 연달아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신랑님의 탓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야 그렇긴 하다만. 제가 이 집에 들어가면 다시는 그런 불행이 없을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차마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황씨 처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안에 들었던 새색시들은 모두 순하고 어여쁘고 다소 나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선 이 처녀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고운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눈빛에서부터 굳센 의지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해도 우리 막내 아들이 색시를 셋이나 떠나보낸 것은 사실이다. 우리도 더는 감히 색시를 드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들어온다니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겁이 나는구나. 혹여 내가 또다시 짧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늙은 부모는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냐? 제 스스로 운명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외다. 신씨 가문의 부모는 그녀의 태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처녀라면 결혼은 운명에 맡기는 것이라 여길 터인데 이 처녀는 운명을 바꿀 것이란 말을 단호히 내뱉었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귀신도 넘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씨 가문에 들었던 신부들은 모두 착하기는 하였으나 어찌 보면 그저 순한 양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이 처녀는 달랐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뜻이 그렇다면 더는 우리가 말릴 수도 없겠구나. 그렇게 황씨 처녀는 신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황씨 처녀는 신씨 집에 들어선 첫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자기에게 쏠려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는 수군거렸고 누구는 한숨을 쉬었으며 누구는 이번에도 반년 안에 하고 불길한 예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더욱 마음을 다잡게 만들었죠. 그녀는 신랑과의 첫날 밤을 맞이하며 방안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 집에서 여인들만 죽어나간 것일까? 이 마을의 사람들은 원진살이니 애군이니 귀신의 장난이니 하며 신씨 막내 아들이 저주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원진살이 정말 있었다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야 하지 않겠어? 그러나 듣기로는 이 집을 거쳐간 3명의 신부들 모두 신랑과 다정했다 했습니다. 신랑도 결코 거친 사람이 아니었고 도리어 온순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진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저주도 팔자도 아니라면? 그녀는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집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이 흉한 기운이 있다고 한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집에 숨어있는 어떤 원인이 아닐까? 원진살이 아니라면 이곳에서 생활하는 방식이나 집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황씨 처녀는 더 이상 머릿속에서만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알아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집에서도 여인들만 병을 앓다가 죽은 일이 있나요?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답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건 다 신씨 집안에만 있는 일이지 라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너도 그런 일 당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살아라 며 경고하듯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돌며 소문을 캐던 그녀는 마침내 이웃 마을에서 살고 있는 한 늙은 노인에게서 귀중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고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여인들만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둘 죽어나가더랬다. 황씨 처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집에서 부엌을 고치고 난 뒤부터는 그런 일이 싹 사라졌다네. 처음엔 다들 무슨 부적을 붙이고 구슬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 부엌을 뜯어내고 다시 짓고 난 후부터 여인들이 멀쩡해졌더구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황씨 처녀는 퍼뜩 깨달았습니다. 부엌. 집안에서 부엌은 오로지 여인들이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남자들은 그곳에서 음식을 받아먹기만 할 뿐 직접 일을 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 집의 문제도 혹시 부엌에 있지 않을까? 그럼 원인은 아궁이 부뚜막? 갑자기 머릿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3명의 신부들이 모두 병을 앓기 시작한 시점은 한결같이 결혼한 후 부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때와 맞물렸습니다. 그렇다면 아궁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날 밤 황씨 처녀는 부엌에 앉아 아궁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다른 집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동네의 부뚜막은 보통 둥글고 투박한 막돌로 쌓아 올려져 있지만 이 집의 아궁이는 너무나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검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어딘가 이상하다. 그녀는 아궁이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여느 집의 부뚜막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명을 빨아들이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쩐지 심상치 않아. 아궁이 위쪽 벽면에도 같은 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돌이었습니다. 이 돌들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지? 그녀는 이 돌이 평범한 돌이 아니라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바로 내 놈이 문제로구나. 황씨 처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단숨에 2 팔을 걷어붙이고 아궁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솥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당장 허물어야겠다. 그녀는 손도끼를 들고 돌을 한 장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깨부수고 흙을 파헤치고 바닥을 긁어내자 안쪽에서 검붉은 먼지가 피어오르며 톡 쏘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건 도끼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궁이의 바닥을 다 긁어내어 멀리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동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막돌들을 가져와 새로운 부뚜막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가 새롭게 완성되었을 무렵 신씨 가문의 부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아가, 아니 그 정성껏 지은 아궁이를 왜 다시 쌓았느냐? 황씨 처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사와요. 허나 곧 알게 될 것이오이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부뚜막을 살펴보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색 씨가 생각이 있어 한 일이니 믿어보자. 황씨 처녀가 신씨 가문의 새 며느리로 들어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의 상태를 살피러 몰려들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그녀의 안색을 살폈으며 심지어 남편마저도 그녀가 괜찮은지 밤마다 곁을 지키며 숨소리를 확인했죠. 처음 몇 달 동안은 신랑이 세색 씨가 혹여 기운이 빠지지는 않는지, 눈빛이 거무스름해지지는 않았는지, 입술이 바싹 마르지는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밤이면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살며시 짚어보았고 그녀가 뒤척이면 화들짝 놀라 일어나. 괜찮소. 어디 아픈 곳은 없소?
하고 다급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황씨 처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랑님, 사람을 그렇게 유리병처럼 다루시면 어찌하오? 저는 아녀자가 아니라 산골에서 자란 튼튼한 여자라오. 이 몸은 바람 한 점에도 쓰러질 연약한 몸이 아니오이다. 그 말을 듣고도 신랑은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아침마다 그녀의 손목을 살며시 잡아 맥박을 짚어보았는데 황씨 처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재미있는지 일부러 장난을 쳤습니다. 어머, 신랑님, 제 손을 그렇게 만지시면 어쩌려 하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저 맥을 짚어보는 것이요. 그런가요? 그런데 신랑님의 손길이 너무 따뜻하니 자꾸 가슴이 두근거려서 큰일이오이다. 그 말에 신랑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황씨 처녀는 싱긋 웃으며 손을 뻗어 신랑의 넓은 어깨를 슬쩍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는 신랑님은 맥을 짚다가 괜히 제 손을 꼭 쥐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요? 그제야 신랑은 손을 황급히 놓으며 변명했지만 황씨 처녀의 웃음소리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년이 지나도록 황씨 처녀는 멀쩡했고 신랑은 조금씩 그녀가 정말로 아무 탈 없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자 이제 남은 것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갈망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기만 했던 신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녀를 탐하듯 바라보았고 황씨 처녀 역시 밤이면 일부러 신랑의 옆에 바싹 다가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신랑님, 요즘은 저를 덜 걱정하시는 것 같사와요. 이제야 저를 아내로 믿어주시는 것이요? 그야 그렇지.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요. 그 말과 함께 신랑은 그녀의 허리를 살며시 감쌌고 그녀는 그 팔에 가만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렇다면 신랑님, 오늘 밤은 저를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그녀가 도발적으로 입술을 내밀며 속삭이자 신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던 신방에서는 조심스러웠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어설펐던 신랑이 어느새 아내의 숨결을 조절하는 법을 익혀갔으며 부드러운 속삭임이 뜨거운 한숨으로 변해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신랑은 더 이상 혹시라도라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오래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욕망만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고 황씨 처녀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허, 이번엔 무사한가 보네? 설마 진짜로 아무 일도 없는 것이요? 아니, 그런데 말이야,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옥동자까지 나왔다고? 황씨 처녀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신씨 집안의 모든 신부들이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죽어나갔는데 이번에는 무사할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낳다니. 이제 마을 사람들조차 원진살인이 저준이 하는 소리를 감히 꺼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신랑과 신부의 금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랑님, 이젠 저를 걱정하는 대신 다른 걸 걱정해야 하겠어요. 다른 거라면? 이러다간 우리 집이 아이들로 가득 차겠어요. 그 말에 신랑은 큰 소리로 웃었고 그녀를 품에 가득 안아 들었습니다. 아가야, 내 어미는 이렇게 야무지고 내 아비는 이렇게 힘이 넘치니 형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말하며 신랑은 장난스럽게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고 그녀는 한숨 섞인 웃음을 흘리며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그날 밤도 창밖에는 달빛이 흐르고 신씨 집의 신방에서는 여느 때처럼 사랑이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신씨 막내 아들이 색시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집을 지나칠 때마다 누군가는 이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 집은 이제 저주받은 집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 흐르는 집이 되었구먼. 세월은 흐르고 황씨 여인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신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와 신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나 이제는 5 아들과 3 딸을 둔 어머니가 되었고 손자들까지 거느리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녀가 나약해지기는커녕 여전히 부엌일도 척척 해내고 길쌈도 능숙하게 해내며 사람들에게 손수 지은 음식을 대접하는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신씨 집에 들어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설마 정말로 원진살이 없어진 것이란 말인가? 3명의 색시를 보냈던 저주받은 집에서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다니? 그러나 첫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은 차츰 의구심을 접고 그녀를 기적의 여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둘째, 셋째, 넷째에 5째 아이까지 줄줄이 낳고 그 아이들마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며 그야말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씨 집안이 대를 잇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후손들이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구먼. 원진살이니 애군이니 다 부질없는 소리였어. 아니지. 이건 황씨 여인이 워낙 강하고 지혜로워서 저주를 다 몰아낸 것이야. 그렇게 황씨 여인은 단순히 신씨 집안을 지킨 여인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요새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귀신이 붙은 게 아닐까요? 황씨 아주머니, 제 아이가 밤마다 열이 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할머니, 올해 농사가 예년 같지 않소. 혹시 무슨 애군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차분하게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쥐가 지붕에서 뛰어다니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밤에 조용할 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이의 열은 밤에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우선 미음을 먹이고 나뭇잎을 데워 아이의 배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은 토양이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올해 비가 많았으니 물길을 다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미신보다 이치에 가까웠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이 지나고 근대가 오고 현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과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자가 오래전 신씨 가문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사건을 조사하다가 황씨 여인이 허물어버린 그 검은 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돌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독약 성분이다. 광석에서는 그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독한 성분 나왔고 특히 불에 가열될 연기로 내뿜어져 몸이 서서히 피폐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결국 병을 앓다가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독성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씨 집안의 부엌 아궁이에 사용된 돌이었고 그 돌에서 나온 성분이 부엌을 드나들던 여인들의 몸을 망가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저주라 여겼고 원진살이라 믿었으며 애군이라며 구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씨 여인은 그 미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직감하여 스스로 부엌을 다시 짓고 문제의 돌을 치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황씨 여인이 단순히 강하고 운이 좋은 여인이 아니라 지혜와 논리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신씨 집안의 불운을 끝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원진살을 쫓아낸 기적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미신을 깨고 현실적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한 여인이었습니다. 황씨 여인은 죽을 때까지 정정하게 살아갔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마을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한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할지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울 것이오. 그녀의 말처럼 진정한 지혜는 두려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